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돈 가방을 훔쳤습니다. 5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도 100달러짜리 지폐로 빽빽하게 채워진 손가락 굵기만 한 뭉치가 500개나 들어있었어요. 가방 무게만 해도 5kg는 좋게 나갔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돈 가방 속에는 피 묻은 달러도 있었습니다. 어떤 돈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더군요.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누구 피일까? 어떤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만지게 됐냐고요? 그건 제가 그냥 평범한 장마당 아줌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환전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중앙당 39호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여정 같은 높으신 분들의 돈을 몰래 숨겨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북한에서 4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떻게 평범한 평양 아줌마가 김여정의 돈을 훔쳐서 이 자유의 땅까지 오게 됐는지 말입니다. 그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민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가명이에요. 북에 아직 가족들이 있어서 실명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7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다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양도 구역마다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저희 집은 평양 서성구역 장천동에 있었어요. 대동강 건너편이죠.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그나마 배급도 자주 끊기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함흥에서 시집 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함흥냉면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거든요. 명절 때면 어머니가 직접 메밀 반죽해서 냉면 뽑아주시곤 했는데 그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향 음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평양 어느 공장에서 일했고 성실하게 당 생활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식을 셋 낳았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큰아들 이름은 철수, 둘째 아들은 영수, 막내딸은 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도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생활총화에 나가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충성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저희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6.25 전쟁 이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허에서 일궈낸 나라,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우리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제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이 갑자기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이유는 장마당 밀수 혐의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밀수 같은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이유는 보위부 간부한테 뇌물을 안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위부 놈들이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어갔거든요. 당 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요. 근데 우리 남편은 가진 게 없어서 못 줬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죄를 씌워서 끌고 간 겁니다. 장마당 밀수라는 죄목으로 남편은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개월 뒤 남편이 수용소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시신도 못 봤습니다.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알아서 장례 치르라는 통지서 한 장만 왔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세 자식을 재우고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우리만, 다들 밀수하고 뇌물 주고받는데 왜 착하게 산 우리 남편만 죽어야 하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충성해도 소용없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 자식 셋을 키워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밥부터 걱정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 배급이 뚝 끊겼습니다. 공장에서 주던 식량도 없어졌고 저는 혼자 세 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장마당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저는 평양 통일거리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들여온 옷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환전 일을 시작하게 됐죠. 환전이 뭐냐고요? 북한 돈을 중국 돈이나 미국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장마당에서는 다들 해요.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환전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계산이 빨랐어요. 환율 계산을 머릿속으로 쫙쫙 해냈거든요. 둘째, 입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얼마 바꿨는지 절대 누설 안 했어요. 셋째,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짜 돈 섞는다든지 환율 속인다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마당에서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오소리 아줌마. 왜 오소리냐고요? 오소린 원래 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저도 돈을 숨기는데 도가 텄거든요. 집 마루 밑, 벽 틈, 심지어 김치 독소까지 온갖 곳에 돈을 숨겨뒀어요. 보위부가 집에 불시거멸 와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소리는 평소엔 조용하지만 위기 땐 으르렁거리며 덤비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평소엔 순한 아줌마였지만 자식들 지키려면 물불 안 가렸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마당에서 환전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배급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장마당에서 쌀을 사야 했는데 쌀값이 자꾸 올랐거든요. 2015년엔 쌀 1kg에 5,000원 북한 돈이었는데 2017년엔 8,000원까지 올랐어요. 옥수수는 그보다 싸긴 했지만 그것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계산했습니다. 내일 철수 영수명의 밥은 있나? 다음 달 학교 돈은 마련됐나? 겨울에 연탄은 어떻게 구하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환전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섰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옷차림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낡은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깔끔한 양복에 구두까지 반짝반짝했어요. 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환전 좀 하려고 하는데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장마당 뒤쪽 조용한 골목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 달러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환전상 5년 했지만 그렇게 많은 달러는 처음 봤습니다. 동무, 이거 북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할 수 있소?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1만 달러요.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이 보위부 함정 수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무, 겁먹지 마시오. 나는 중앙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오. 특별한 자금 관리 때문에 동무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중앙당이요? 그렇소. 동무가 입이 무겁고 일 깔끔하게 한다고 소문 들었소. 앞으로 우리가 종종 일을 맡길 텐데 비밀은 지킬 수 있겠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당 사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잖아요. 잘못하면 저도 남편처럼 끌려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소. 그럼 이 돈 바꿔주고 동무 수고비로 100달러 주겠소. 100달러. 제가 한 달 벌던 돈보다 많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평범한 환전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박참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앙당 39호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39호실이 뭐냐고요? 김정은, 김여정 같은 최고위층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제가 보관하고 관리하게 된 겁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저는 박 참사한테 돈 가방을 맡았습니다. 많을 땐 5만 달러, 적을 땐 1만 달러. 그런 돈들이 제 손을 거쳐갔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쌓였습니다. 왜냐고요? 제 딸 명희는 그 시절 18살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있었죠. 저는 명희를 장마당에 데리고 가서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8년 9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명희가 장마당에서 중국 상인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죽이었죠. 쌀이 없어서 옥수수로 죽을 끓이곤 했거든요.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명희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뛰어나갔습니다. 명희가 마당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희야,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명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18살 큰 딸이 어린애처럼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얘야, 진정해.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명희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상인이 저를, 그 다음 말을 명희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시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명희를 건드렸어?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마당 3구역에서 중국 물건 파는 왕 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대 중국 남자로 장마당에 중국 물건을 가져다 파는 상인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보위부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죠. 그 개자식이 우리 명희를 어떻게 했는데? 명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물건 사러 갔는데 창고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잠그고 저를 뭐라고?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명희 옷을 보니 단추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명희를 집에 두고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8시, 장마당은 이미 파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구역으로 갔습니다. 왕 사장의 가게 앞에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왕 사장, 나와 이 개자식아. 문이 열렸습니다. 왕 사장이 나왔어요.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뭐야? 누구야? 왜 이래? 이 새끼가 우리 딸한테 손댄 거 인정해. 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내 딸, 그 어린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 딸이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왕 사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뭐라고? 내가 우리 딸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왕 사장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아줌마. 증거 있어? 내 딸이 증거 있어. 없으면 꺼져. 저는 그 자리에서 왕 사장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손댄 게 증거야. 이 개자식아. 그날 밤, 저는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보위부 사무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보위부 지도원이 앉아 있었어요. 김순희 동무, 장마당에서 중국 동무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이요? 네, 때렸습니다. 그 새끼가 우리 딸에게 못된 짓을 했거든요. 증거가 있소? 증거요? 우리 딸 옷이 찢어지고 목에 손톱 자국 있는 게 증거 아닙니까? 보위부 지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순희 동무, 그건 증거가 아니오. 내 딸이 스스로 그랬을 수도 있잖소. 뭐라고요? 왕 사장 동무 말로는 내 딸이 먼저 창고에 들어왔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창고에서 물건 훔치려다 걸려서 도망친 거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우리 명희가 도둑이라고요? 조용히 하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고함을 질러?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보위부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김순희 동무, 왕 사장은 우리 당과 좋은 관계에 있는 동무요. 중국에서 많은 물자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동무란 말이오. 그런데 내가 그 동무를 때렸단 말이오. 그 새끼가 우리 딸을. 증거 없으면 입 닥치시오. 보위부 지도원이 탁자를 쾅 쳤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지 아시오? 우리가 중국 동무들하고 얼마나 어렵게 관계 유지하고 있는지 아시오. 그런데 내가 중국 동무를 때린다. 이건 당에 대한 배신이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내 딸이 당한 건 중요하지 않고 중국 놈 기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나라.
보위부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김순희 동무, 왕 사장 동무한테 가서 사과하시오. 그리고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시오. 알았소? 사과요? 그렇소. 당장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라. 그럼 이번 일은 넘어가 주겠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뭐라고?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잘못한 건 왕 사장 그 개자식인데. 보위부 지도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김순희, 지금 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거요? 당의 지시가 이런 겁니까? 내 딸에게 못된 짓 한 놈한테 사과하라는 게 당의 지시입니까? 나가시오. 그리고 내일까지 생각 잘 해보시오. 안 그러면 동무도 문제가 생길 거요. 저는 보위부를 나왔습니다. 밤 11시, 평양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우리가 충성한 나라냐? 집에 돌아오니 명희가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명희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어요. 명희야, 엄마가 너를 이 나라에서 꺼내줄게. 어떻게든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낼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 제 20년 친구 영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아줌마로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남편은 군대 간부였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순이야,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보위부 갔다 왔다고? 응, 명희가 장마당해서. 저는 영자한테 어제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영자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이고, 그 짐승 같은 놈. 순이야, 내가 얼마나 화났을까. 영자야, 나 미치겠어. 보위부에서 나보고 왕 사장한테 사과하래. 뭐, 사과. 미쳤네, 진짜. 영자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영자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같이 화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순이야, 그런데 너 조심해야 돼. 조심. 뭘? 영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보위부가 장마당 단속 엄청 세게 하잖아. 특히 환전상들 잡아들인다고 하던데. 알아. 너 환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한다며. 중앙당 일도 돕는다고 하던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영자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한테 들었어? 장마당에서 소문 돌던데. 순이가 큰 돈 만진다고. 달러도 많이 만지고. 영자야, 그건 비밀인데. 영자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야 내 친구니까 말 안 하지. 근데 순이야, 너 요즘 돈 많이 벌지? 그냥 먹고 살 만큼. 장마당 애들 말로는 내가 달러도 만지고 위안도 만진다며. 부럽다, 진짜. 저는 영자 표정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시기하는 듯한, 질투하는 듯한. 영자가 왜 저래?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명희 걱정이 더 컸거든요.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조심해. 요즘 세상이 무섭다. 친한 사람도 못 믿는 세상이야. 응, 고마워, 영자야. 영자가 나가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친한 사람도 못 믿는 세상.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영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자가 나중에 저를 배신할 거라는 걸. 2주 뒤 박 참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순희 동무, 오늘 맡길 게 있소. 박 참사는 언제나처럼 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가방이 2개였습니다. 이번엔 2주 동안 보관해 주시오.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올 테니. 네, 알겠습니다. 박 참사가 나가고 저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100달러짜리 뭉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5만 달러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러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러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이게 누구 피일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누구의 목숨값인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장마당에서 총살당한 상인이 있었어요. 불법 외화 거래라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됐었죠. 그 사람도 달러를 많이 만졌었거든요. 혹시 이게 그 사람 돈?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김여정. 박 참사가 말했었죠. 이건 여장군님 자금이요. 여장군.
김여정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김여정의 돈. 그 돈이 지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돈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명의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다. 아니, 우리 가족 모두 탈북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건 훔치는 거잖아. 이거 걸리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훔칠까 말까, 도망칠까 말까. 그러다 명희 생각이 났습니다. 명희가 장마당에서 못된 짓 당한 날, 울면서 집에 온 명희,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제가 느꼈던 무력함. 이 나라에선 우리 딸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김여정은 이 돈 하나 없어도 배고플까? 아니다. 안 배고프다. 그런데 우리 명희는, 우리 철수는, 우리 영수는 배고프다. 그럼 대체 누가 이 돈을 가져야 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져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 내가 가져간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박 참사가 일주일 뒤 찾으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평양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석탄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배급으로 나오는 석탄은 한 달에 겨우 10kg. 그걸로 겨울을 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석탄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돈조차 없었어요. 환전으로 버는 돈은 쌀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추위에 떨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밤이면 명희, 영수 셋이서 한 방에 모여 잤어요. 이불을 겹겹이 덮고 옷을 껴입고 그렇게 붙어서 잤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밤에 일어나 보면 방 안에 입김이 하얗게 서리곤 했습니다. 수도도 얼어붙었어요. 물을 받아두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엔 수도관이 꽁꽁 얼어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눈을 녹여서 써야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하루를 더 버텼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019년 2월 어느 날, 군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큰아들 철수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저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철수는 함경도 어딘가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편지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2달 만에 온 거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만 요즘 부대의 배급이 끊겨서 조금 힘듭니다. 많은 전우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쓰러져서 군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철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철수가 쓰러졌다고? 군병원에 입원했다고? 제 아들이, 제가 낳은 아들이 굶어서 쓰러졌다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여서 내 아들이 군대 가서 굶고 있구나. 북한 군대는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특히 전방 부대는 더 심해요.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텃밭 가꾸고 산나물 뜯어서 먹고 그렇게 버티거든요. 그런데 겨울엔 텃밭도 안 되고 산나물도 없잖아요. 그럼 진짜 굶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 가서 깡통에 든 중국 과자를 샀어요. 그리고 철수 부대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거라도 먹어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 소포가 철수한테 제대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간부들이 가로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철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이번엔 둘째 영수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수는 평양 어느 기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1살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배치됐었죠. 그날 저녁 영수가 집에 왔는데 손을 헝겊으로 감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손 왜 그래? 어머니,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좀. 영수가 헝겊을 풀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수의 손가락 2개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검지랑 중지요. 피가 철철 흐르고 손가락 뼈가 보였어요. 영수야, 이게 뭐야? 병원은 갔어? 공장 의무실 갔는데 약이 없대요.
그냥 붕대 감아주고 끝이었어요. 뭐, 약이 없어? 네. 요즘 공장에 의약품 배급이 안 들어온대요. 저는 영수를 데리고 인민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무, 소독약은 있는데 진통제랑 항생제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쉬면서 자연 치유되길 기다리세요. 자연 치유요. 손가락이 으스러졌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약이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약이 없다고? 손가락이 으스러진 사람한테 집에 가서 쉬라고? 이게 병원이야, 뭐야? 저는 영수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소주를 꺼냈어요. 영수야, 참아. 엄마가 소독할게. 영수 손가락에 소주를 부었습니다. 영수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어요. 21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는 안 냈습니다. 저는 제 자식한테 이런 걸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엄마가 소주로 소독한다고. 그날 밤, 저는 영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열이 나지 않나, 감염되지 않나 지켜봤어요. 다행히 영수는 괜찮았습니다. 손가락은 완전히 못 쓰게 됐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이게 나라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나라냐? 그 무렵 옆집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이었어요. 남편은 6.25 때 전사하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 딸은 다 지방으로 흩어져서 연락도 잘 안 됐고요. 순이야, 이거.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옥수수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1kg 정도 됐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 집 요즘 힘들잖아. 철수도 군대에서 아프고 영수도 다치고. 내가 조금 나눠줄게. 할머니도 드셔야죠. 나야 혼자 먹으니까 괜찮아. 너희는 식구가 많잖아. 가져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 자기도 굶으면서 이웃한테 나눠주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야, 내 남편도 억울하게 갔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우리라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순이야, 힘내. 자식들 때문에라도 힘내야 한다. 네, 할머니. 힘낼게요. 할머니가 가신 뒤 저는 옥수수 가루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나라엔 악당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는구나. 그 옥수수 가루로 저는 죽을 끓였어요. 명이랑 영수랑 셋이서 먹었습니다. 그 죽이 참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죽이었어요. 2019년 3월, 저는 함흥에 계신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78세셨는데 작년부터 치매가 오셨어요. 저를 잘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평양 우체국에 가서 장거리 전화를 걸었어요. 한 통에 200원이나 했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이, 우리 순이가 어디서 전화했니? 어머니, 평양에서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잘 있지. 근데 순이야,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미 결혼했다는 걸 잊으셨어요.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자식도 셋이나 있고요. 아, 그래? 그랬지. 내가 깜빡했네. 순이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밥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어. 옥수수죽 먹었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도 옥수수죽을 드시고 계시구나.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얘야. 함흥에 한번 와라. 네, 어머니. 곧 갈게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함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순이야,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순이야, 우리 순이. 착한 딸이지. 효녀야, 얼른 함흥에 와라. 네, 어머니. 꼭 갈게요. 그래, 순이야. 밥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라.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얘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체국 전화부스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10분 동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어머니의 임종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우체국을 나와서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3월이었지만 아직 바람이 차갑더군요. 강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딸이 불효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들을 살려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명희한테 물었습니다. 명희야, 너 중국 가고 싶다고 했었지? 명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왜요? 갑자기. 그냥 엄마가 물어본 거야. 정말 가고 싶어? 명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매일 굶고 추워 죽을 것 같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19살 딸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이야, 너 영자 아니? 왜? 야, 큰일 났어. 영자가 너를 보위부에 팔아넘겼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자가 보위부에 가서 말했대. 순이가 큰돈 만지고 중앙당 일 돕는다고. 그리고 순이가 요즘 수상하게 행동한다고 신고했다는 거야. 영자가. 나를? 그 대가로 영자 아들이 군대 면제받았대. 건강 문제로 면제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은 영자가 거래한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영자, 제 20년 친구. 남편 장례식 때 밤새 울어준 친구. 명희가 왕 사장한테 못된 짓 당했을 때 같이 분노해준 친구. 그 친구가 저를 팔아넘겼다고? 순이야, 너 조심해야 돼. 보위부가 너를 주시하고 있을 거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영자야, 넌 왜 나를 배신했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20년 우정이 단 하나의 군대 면제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영자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기 아들 지키려고.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친구를 팔아야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나라. 이웃을 밀고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못 산다고. 박 참사가 다음에 돈 가방을 맡기러 오면 그날 바로 도망치겠다고. 죽든지 살든지 일단 여기를 벗어나겠다고. 제 자식들을, 명희를, 철수를, 영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이제 결심했다. 다음 기회가 오면 나는 도망친다. 방 밖에서 명희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야, 기다려라. 엄마가 너를 꼭 여기서 꺼내줄게. 그리고 저는 탈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탈북 루트를 알아보고 브로커를 물색하고 돈을 모으면서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 참사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순희 동무, 오늘 맡길 게 있소. 박 참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돈이요. 5만 달러가 들어있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만 달러요? 그렇소. 여장군님께서 직접 쓰실 돈이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보관하시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으러 올 테니 그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 참사가 나가고 저는 가방을 방 구석에 숨겼습니다.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면 정말로 우리 가족을 북한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박 참사가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에 떠나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3일 뒤인 10월 18일 밤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청진까지는 10시간.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브로커는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국경 넘어가고 싶으면 말해라. 돈만 있으면 길 열어준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한테 2만 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절반 이상이 브로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은 3만 달러로 저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나중에 자식들을 데려올 계획이었어요.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말할 차례였습니다. 10월 17일 저녁, 내일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명희, 철수, 영수, 제 세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저는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명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19살, 제 딸. 엄마를 닮아서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랗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예뻤습니다. 명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명희야, 엄마가 너를 두고 간다? 명희야, 엄마가 도망친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잠깐 함흥 할머니 뵈러 간다. 함흥이요? 갑자기요? 응,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가서 한 보름 있다가 올게. 명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근데 함흥까지 여비가 있어요? 요즘 우리 집 형편이. 괜찮아. 엄마가 돈 좀 모아뒀어. 명희야, 엄마 없는 동안 오빠들 잘 챙기고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왜?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자꾸 이상한 말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명희야, 엄마한테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엄마, 진짜예요? 응,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명희한테 엄마가 탈북한다고 말하면 명희도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명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희 방에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이불을 턱까지 올려 덮고 자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추운 게 싫어서 이불을 꼭 잡고 자는 버릇. 저는 명희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명희 얼굴을 봤어요. 19살. 아직 어린 제 딸.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철수는 군대에 있고 영수는 손가락을 다쳐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명희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희야, 미안하다. 제가 명희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꼭 다시 만나자.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명희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응, 잠깐 할머니 뵈러. 곧 올게. 엄마, 빨리 와요. 보고 싶을 거예요. 응, 얘야. 엄마도 보고 싶을 거야. 저는 일어나서 명희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명희야,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가는 거야. 이해해줘. 새벽 4시, 저는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자는 시간이었어요. 명희도, 영수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그 가방 속에는 5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가방 무게가 5kg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 남편이랑 처음 이사 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평양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는 게 행복했었습니다. 이 집에서 명희가 태어났고 철수와 영수가 자랐어요. 이 집에서 남편이 끌려가던 날 저는 마당에서 울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모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안녕, 우리 집. 안녕, 내 추억들.
저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안 됐어요. 돌아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저는 남편 묘소로 갔습니다. 남편은 평양 외곽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어요. 제대로 된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흙무덤에 작은 표지석만 세워놓은 것이었죠. 저는 남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 도망가요. 자식들도 두고 가요. 나쁜 엄마, 나쁜 아내지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싶어요. 이 나라에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철수는 군대에서 쓰러지고, 영수는 손가락 다치고, 명희는 못된 짓까지 당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나라가 싫어요. 당신을 억울하게 죽인 나라, 우리 자식들을 굶기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못 살아요. 무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나는 살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김여정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요. 저는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3번 절했어요. 여보,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자식들 데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요. 당신도 거기서 만나요. 일어나서 무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안녕, 여보.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저는 대동강변을 지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동강.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강이었어요. 아버지 손잡고 강변 산책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랑 여름에 강에서 발 담그고 놀던 기억도 났어요. 이 강이, 이 도시가 제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았어요. 4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저는 평양을 떠나는 겁니다. 아마도 영원히. 평양아,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굶겼고 내 남편을 죽였고 내 자식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나는 떠나. 저는 강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미안하지 않아. 나는 살아야 해. 내 자식들을 살려야 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평양역으로 향했어요. 평양역. 오후 9시. 청진행 야간 기차가 출발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옥칸에 올랐어요.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만 달러가 든 가방.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출장 가는 사람들, 고향 가는 사람들. 저처럼 도망가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기차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합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돌아갈 수 없다. 그때였습니다. 보위부가 들어왔습니다. 전원 가방 검사합니다. 가방 여세요. 제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끝났다. 보위부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방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제발. 보위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악명 높은 최 지도원이었어요. 장마당 상인들 사이에서 최 지도원한테 걸리면 끝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동무, 가방 열어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하지만 저는 겁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장마당에서 산 여자가 이까지 보위부에 기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100달러짜리 뭉치들이 쏟아졌어요. 최 지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무, 이게 뭐야? 미제 승냥이 돈 아냐? 간첩이지. 수용소 가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지도원 동지. 최 지도원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이게 내 돈인 줄 아시오? 이거 저 위에 계신 여장군님 심부름 가는 돈이오.
내가 중앙당 39호실에서 여장군님 자금 운반하는 사람이란 말이오. 최 지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돈 늦으면 당신 목부터 날아갈 텐데 그래도 검사하시겠소? 최 지도원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가방에서 100달러짜리 5장을 꺼냈습니다. 500달러였어요. 최 지도원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술값이나 하시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오? 최 지도원이 돈을 받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동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여장군님 일을 하신다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십니다. 편히 가시오. 그리고 다른 칸으로 가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됐다. 통과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양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양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제 추억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 가, 평양. 나는 자유를 향해 간다. 기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진을 향해, 중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2019년 10월 18일 새벽 3시, 기차가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을 달려온 끝이었어요. 저는 그 10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경계했었죠. 혹시 보위부가 또 올까봐, 혹시 누가 저를 의심할까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어요. 청진은 추웠습니다. 10월 말인데도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도 도시라 그런지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역 광장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아니면 원래 청진이 이렇게 조용한 도시인지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역을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역에서 2km 떨어진 옛 공장 지대였어요. 밤중에 걸어가야 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어요. 달빛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20분쯤 걸었을까요? 폐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이었어요. 창문은 깨져 있고 벽은 금이 가 있고 저는 공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장마당에서 소개받아서. 아, 오소리 아줌마?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거칠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리 사장이야. 아줌마를 국경 너머로 보내줄 사람이지. 돈은 가져왔어? 네, 여기. 저는 가방을 열어서 달러 뭉치 20개를 꺼냈습니다. 2만 달러였어요. 리 사장이 돈을 세었습니다. 좋아. 계약 성립이야. 그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네. 우리는 지금부터 두만강으로 간다. 차로 1시간 거리야. 거기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지. 두만강이요? 그래. 청진에서 가까운 국경이야. 요즘은 이 루트가 제일 안전해. 걱정 마. 내가 10년 넘게 이 일 했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리 사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줬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가자. 시간이 없어. 리 사장이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 낡은 트럭이 한 대 있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리 사장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엔진을 켰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50m쯤 될까요? 하지만 강물이 빨랐습니다. 급류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걸 건너야 해요? 그래. 물 깊이는 허리쯤 올 거야. 헤엄칠 줄 알아? 조금이면 돼. 나를 따라와. 내가 먼저 건널 테니까. 리 사장이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속옷만 남기고 다 벗었습니다.
아줌마도 옷 벗어. 젖으면 안 돼. 옷은 비닐에 싸서 머리 위로 들고 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요? 지금요? 그래. 빨리 해. 새벽 5시 되면 국경 순찰대 온다. 그 전에 건너야 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어요. 속옷만 남기고요. 10월 말 새벽인데 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리 사장이 비닐봉지를 줬습니다. 옷이랑 돈가방 여기 넣어. 저는 옷과 가방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지 입구를 꽁꽁 묶었습니다. 자, 가자. 나를 따라와. 절대 소리 내지 마. 알았지? 네. 리 사장이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발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비닐봉지를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젖으면 안 됐거든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으악, 저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그때 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 사장이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순찰대 온다. 리 사장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기침을 참으며 일어섰어요. 다행히 비닐봉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네. 그럼 계속 가자.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강둑에 올라와서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건넜다. 드디어 건넜다. 리 사장이 말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여긴 중국이야. 중국. 저는 중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옷 입어. 여기도 안전한 곳은 아니야.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돼.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젖은 몸에 옷을 입으니 더 추웠어요. 리 사장도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차 타러 가자. 여기서 10분 거리에 차 숨겨뒀어.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자유의 땅을. 새벽 5시, 중국 쪽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식당, 조선족 슈퍼. 리 사장이 어느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야. 이 집 주인이 우리 편이야. 며칠 여기서 쉬다가 다음 이동하면 돼.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리 사장, 또 왔어? 응, 언니. 이번엔 아줌마 한 분이야. 아줌마가 저를 봤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추울 텐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어요. 아줌마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덮어요. 옷도 갈아입고요. 제 옷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줌마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어요. 이거 마셔요. 몸 녹여야죠.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나 살았구나. 북한을 벗어났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3일 쉬어. 그동안 나는 다음 이동 준비할게. 3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한테 절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북한으로 바로 송환돼. 조심해. 네. 리 사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조선족 아줌마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배고프면 얘기해요. 밥 해줄게요. 고맙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명희야, 철수야, 영수야. 제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두고 왔어. 하지만 엄마는 꼭 너희를 데려올 거야. 꼭.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리 사장이 다시 왔어요. 준비됐어? 이제 단둥으로 가야 해. 단둥이요? 응. 거기서 한국 가는 루트를 찾을 거야. 단둥에 한인교회가 있거든. 거기 목사님이 탈북자들 도와줘. 그럼 거기 가면 한국 갈 수 있어요? 바로는 아니고 시간 걸려. 몇 달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해. 목사님 도움 받으면 한국 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가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조선족 아줌마한테 인사했어요. 아줌마,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천만에요. 같은 동포인데요. 한국 가서 잘 살아요. 네, 꼭 잘 살게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리 사장 차를 탔어요.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북한과는 달랐어요. 거리가 깨끗하고 자동차가 많고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다녔습니다. 이게 바깥 세상이구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뒤처진 곳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립된 곳에서 살았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널 여기로 데려올게. 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차는 달렸습니다. 단둥을 향해, 그리고 한국을 향해. 2019년 10월 25일,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지만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한글 간판이 여기저기 보였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리 사장이 저를 어느 교회 앞에 내려줬어요. 여기야. 한인교회. 이 교회 목사님이 탈북자들 많이 도와줘. 들어가서 목사님 찾아봐. 감사합니다. 리 사장님. 아니야. 돈 받았잖아. 그리고 아줌마, 조심해.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 심하게 해.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네, 알겠습니다. 리 사장이 떠났습니다. 저는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목사님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탈북자시군요. 들어오세요. 빨리요.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문을 닫고 잠갔어요. 요즘 공안이 자주 와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순희입니다. 순희 씨, 여긴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많이 도왔어요. 순희 씨도 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방법이 있어요. 우선 여기서 쉬면서 다음 단계 준비해요. 목사님이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밥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순희 씨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여기는 안전하구나. 이제 괜찮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일주일 동안 긴장하고 도망치고 이제야 쉴 수 있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밥을 가져다 주고 저는 방에서 쉬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 저녁, 목사님이 급하게 제 방으로 왔어요. 순희 씨,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북한 사람들이 단둥에 왔어요. 탈북자 찾고 있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요? 네, 보위부 요원들인 것 같아요. 조선족 마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친 여자 없냐고 물어보고 다닌대요. 저를 찾는 거예요? 아마도요. 순희 씨 말고 다른 탈북자는 없거든요. 조심해야 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청진에서 기차 탄 건 박 참사도 몰라. 리 사장도 입 단속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날 찾는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뒤졌어요. 혹시나 해서 가방 안을 모두 꺼냈습니다. 달러 뭉치들, 옷들, 그리고 가방 밑창을 만져봤어요. 뭔가 딱딱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로 밑창을 뜯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칩 하나, 손톱만한 크기였어요. 이게 뭐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추적장치였습니다. 박 참사가 처음부터 가방에 추적장치를 심어뒀던 겁니다. 저 개자식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추적장치 때문에 북한 요원들이 날 찾고 있구나. 저는 칩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부숴버릴까? 아니면 버릴까? 그때 목사님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순희 씨, 교회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얼른 숨어야 해요. 목사님, 이거 봐요. 저는 추적장치를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이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추적장치예요. 가방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 요원들이 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묘안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압록강이 어디예요? 여기서 10분 거리인데요. 왜요? 이걸 강물에 버릴 거예요. 그럼 추적 신호가 강 쪽으로 가잖아요. 북한 요원들이 강 쪽으로 갈 거예요. 아, 그 사이에 순희 씨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가 차 준비할게요. 순희 씨는 짐 챙기세요. 네,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 돈,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10분 뒤, 목사님 차를 탔습니다.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밤 10시, 압록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추적장치를 손에 쥐었어요. 박 참사, 이 개자식아. 넌 날 처음부터 못 믿었구나. 좋아. 그럼 내가 너를 속여주지. 저는 추적장치를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첨벙. 물소리가 났어요. 추적장치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잘 가라. 이 빌어먹을 거사. 저는 다시 차에 탔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목사님, 변장 좀 시켜주세요. 머리 색깔 바꾸고, 옷 좀 바꾸고, 북한 사람처럼 안 보이게요. 알겠어요. 내가 아는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 가죠. 차는 단둥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한 미용실 앞에 섰어요. 목사님이 미용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미용사가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줌마,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마해 주세요. 그리고 염색도요. 무슨 색으로요? 갈색이요. 북한 사람들은 검은 머리만 있잖아요. 저는 다르게 보이고 싶어요. 알겠어요. 2시간 동안 머리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파마한 갈색 머리, 화장한 얼굴. 북한 아줌마가 아니라 중국 아줌마 같았어요. 와, 완전 달라 보여요. 미용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좋아. 이제 북한 요원들이 날 못 알아볼 거야. 목사님이 중국 옷도 사줬어요. 한국 스타일 옷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점퍼. 옷을 갈아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김순희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순희 씨, 북한 요원들이 압록강변으로 갔대요. 정말요? 네. 추적 신호가 강 쪽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찾고 있대요. 하, 완전히 속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어. 이 병신들아, 오소리를 우습게 봤어. 30년 장마당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누군지 알았어야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북한 요원들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순희 씨는 여기서 좀 더 쉬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 단계가 뭔데요? 태국이에요. 태국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태국이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해요?
중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이 탈북자를 못 받아줘요.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요. 그래서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로 가야 해요. 그럼 언제 갈 수 있어요? 한 달 뒤쯤. 비행기표 준비하고 위조 여권 만들고.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다시 지하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한 달만 더 참자. 그럼 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한국 가면 바로 너를 데려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11월 중순.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순희 씨, 준비 다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비행기 타요. 정말요? 네. 단둥에서 베이징 가고 베이징에서 방콕 가요. 위조 여권도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이름이 왕메이? 네. 중국 이름이에요. 중국 사람인 척해야 해요. 공항에서 북한말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근데 목사님, 중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가요. 제가 통역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 밤, 저는 명희 생각을 했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곧 한국 가. 그리고 너를 데려올게. 꼭.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태국, 그리고 대한민국. 2019년 11월 23일. 단둥 공항. 목사님과 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위조 여권을 들고 공항을 통과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이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요.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중국 공안이 제 여권을 받았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통과시켜줘. 공안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왕메이, 어디 가요? 목사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방콕이요. 가족 여행이에요.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됐다. 통과했다. 목사님이 웃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절반은 온 거예요.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인생 첫 비행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단둥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멀리 가고 있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베이징 공항.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방콕 도착하면 제 친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김 사장이라고,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이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순희 씨,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도 꼭 데려가세요. 네, 꼭 그럴게요. 방콕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5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나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구나. 2019년 11월 24일 새벽,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했어요. 11월인데도 여름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분이 순희 씨예요? 네, 맞아요. 김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말투가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 저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우리를 차에 태웠어요. 방콕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복잡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툭툭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어느 게스트하우스 앞에 섰어요.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내일 아침에 대사관 가요.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는 내일 아침 중국으로 돌아가요. 김 사장님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목사님을 꼭 안았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안아줬어요. 순희 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네, 목사님.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호텔로 가셨고, 김 사장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저는 방에서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 사장이 자꾸 제 가방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인가? 하지만 30년 장마당 경험이 말해줬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수상해. 저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왔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누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김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순희 씨.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왜 제 방에? 아, 그게 혹시 물 필요하신가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사장 눈빛이 제 가방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새끼. 내 돈 가방 노리는구나. 괜찮아요. 나가세요. 김 사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의자를 문 앞에 놓았어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 난 믿을 수 없어. 아침이 됐습니다. 김 사장이 노크했어요. 순희 씨, 일어났어요? 아침 먹고 대사관 가요. 네, 알겠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사장이 차를 가져왔어요. 차 타세요. 제 사무실 들렀다가 대사관 가요. 사무실이요? 왜요? 거기서 서류 좀 챙겨야 해요. 대사관 갈 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하지만 김 사장이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타요. 시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벗어났어요. 점점 외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대사관은 시내에 있을 텐데. 김 사장이 차를 세웠어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여기서 세워요? 김 사장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순희 씨, 가방 내놔요. 뭐라고요? 가방 내놓으라고. 그 안에 돈 있잖아요. 나 다 알아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이 새끼가. 김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 돌리지 마요. 당신이 북한에서 큰 돈 들고 온 거 다 알아요. 3만 달러쯤 되죠? 그거 내놔요. 김 사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뒷문을 열고 제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김 사장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야, 이 아줌마. 순순히 내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그래. 당신 불법 입국자잖아. 내가 태국 경찰한테 신고하면 당신 북한으로 송환돼. 저는 웃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김 사장님,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럼 가방 내놔. 저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목사님이 주신 핸드폰이었습니다. 뭐해? 전화하지 마. 전화 안 해요. 사진 찍는 거예요. 뭐? 저는 김 사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왜 찍어? 증거예요. 당신이 나를 협박한 증거. 김 사장이 당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 조선족이죠? 태국에 불법으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국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당신이 탈북자한테서 돈 뺏으려고 협박했다고 신고하면요? 당신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 미친년이. 미친년 맞아요. 나 30년 장마당에서 산 여자예요. 당신 같은 사기꾼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사장님, 잘 있어요. 나는 혼자 대사관 갈래요. 야, 서.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큰 도로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 사장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병신아, 오소리를 우습게 봤어. 나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거야. 30분 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국기.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의 국기였어요. 저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놀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영사님 모시고 올게요. 잠시 후 영사님이 나왔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시죠?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단독 목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순희 씨가 올 거라고요. 아, 그랬군요. 순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영사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사님이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줬어요. 순희 씨, 이제 서류 작성하고 한국 가는 비행기 준비해요. 일주일 안에 인천공항 도착할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한국, 대한민국.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드디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봤어요. 명희야, 엄마가 한국 간다. 그리고 꼭 너를 데려올게. 그날, 저는 대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편히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2019년 12월 1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공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유리창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는지, 평양순환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공무원이 제 서류를 받았습니다. 탈북자이시죠? 네. 그 공무원이 웃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한다고? 고생했다고?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나원 직원이 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김순희 씨, 안녕하세요. 차량 준비했으니까 가시죠. 차에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자동차들이 수백 대가 동시에 달리고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간부차 몇 대만 다녔는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30층, 40층, 어떤 건 50층도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환했어요. 밤인데도 거리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하나원, 첫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받았습니다. 쟁반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흰 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나물 3가지, 그리고 과일까지.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드세요. 공짜요? 네, 무료예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나와도 옥수수였고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3끼를 공짜로 준다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명희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2020년 1월 하나원 생활 한 달째 저는 상담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 딸을 데려올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브로커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정말요? 선생님, 저 북한에서 30년 장마당했어요. 돈 좀 모았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김여정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돈으로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면요. 알겠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1만 달러. 처음 5만 달러였는데 브로커한테 2만 달러를 주고 중국에서 몇 달 생활하면서 1만 달러를 썼고 명의 데려오는 비용으로 1만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니 제 손에 남는 건 1만 달러였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정아, 고맙다. 내 돈으로 내 딸 데려올게. 2020년 3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수료식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 저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47년간 북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처벌하지 않아. 정착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큰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전세금 내고 생활비 쓰세요. 취업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구로구의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저만의 자유로운 공간.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 거리를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희 씨, 지금 시간 되세요? 하나원에 좀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명희가? 택시를 타고 하나원으로 달려갔어요.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상담실로요. 제 손이 떨렸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상담실 안에 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제 명희가 살아서 여기에. 엄마, 명희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꿈이지. 명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명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어요. 진짜였어요. 명희야. 저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에 안는 제 딸. 명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오빠들이 저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명희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희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순희 씨, 축하해요. 따님이 무사히 오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명희 얼굴을 봤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야위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명희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다시 안았습니다. 10분 동안 안고 있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명희와 함께 제 고시원으로 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명희와 함께 있으니 천국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그런데 좁지? 미안해. 아니에요.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명희가 창문 밖을 봤습니다. 엄마, 여기. 밤에도 이렇게 화내요? 여기는 스문의 시간 불이 켜져 있어. 와, 신기해요. 저는 명희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이제 우리 여기서 살자. 절대 헤어지지 말자. 네, 엄마. 그날 밤, 명희와 저는 한 침대에서 잤어요.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명희가 제 팔을 베고 잤어요. 저는 명희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다. 미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들은 노예처럼 산다. 거지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여자들은 양공주로 팔려간다. 재벌들만 배불리 먹고 국민의 절반은 굶어 죽는다. 저는 그걸 50년 동안 믿고 살았어요. 학교에서 배웠고 당에서 주입했고 선전물에서 봤습니다. 남조선 거지들 사진도 봤어요. 누더기 옷 입고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진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낫지. 배급은 끊겨도 굶어도 남한보다는 나아.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깔끔한 옷 입고 웃으며 다녔어요. 하나원에서 처음 며칠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남한이야? 우리가 50년 동안 속았던 거야? 하나원 첫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요. 북한은 1,000달러도 안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북한에서 본 거지 사진들은 뭐예요? 아, 그거요? 그건 6.25 전쟁 직후 사진들이에요. 1950년대 사진을 지금도 쓰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은 70년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남한은 이렇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0년 전 사진이라고? 우리가 50년 동안 속았던 거라고? 점심시간에 밖을 나가봤어요. 하나원 근처 거리였는데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편의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스문의 시간, 밤에도 문 열어?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음식이 넘쳐났어요. 라면, 빵, 우유, 과자, 음료수, 도시락. 가격을 봤습니다. 컵라면 1,500원. 우리 돈으로 15,000원이면 쌀 2kg 살 수 있는 돈인데 여기서는 라면 한 개 값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돈이 이렇게 많아?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편하게 구경하세요. 편하게 구경하라고? 북한 가게에서는 뭐 살 거 없으면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거지였구나.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거지였구나. 며칠 뒤 병원 검진이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탈북자들 건강검진을 해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영양실조 증상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치아도 많이 상했어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치료요? 돈이 얼마나? 무료예요. 탈북자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요. 무료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 가려면 의사한테 뇌물 줘야 했어요. 돈 없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짜로 치료해 준다고?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취도 해줬어요. 북한에서는 마취 없이 입 뽑았는데 치료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충치 치료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사람 대접받았어요. 일반 주민들은 개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탈북자인 저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환영한다고 했어요. 고생했다고 했어요. 치료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구나. 하나원 3개월 교육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수료식 날, 담당 선생님이 봉투를 줬습니다. 순희 씨, 정착금이에요. 800만 원. 800만 원이요? 네. 이 돈으로 전세금 내고 생활비 쓰세요. 그리고 취업도 도와드릴게요. 800만 원. 제가 북한에서 30년 장마당에서 모은 돈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그냥 준다고?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순희 씨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민을 굶겼어요. 탄압했어요. 감시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탈북자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그 지옥에서 살았던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더 일찍 올 걸.
남편 죽기 전에 올 걸. 자식들 고생시키기 전에 올 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왔으니까요. 이제라도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5년을 살았습니다. 2020년, 저는 구로구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월급 1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떳떳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명희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2021년, 저는 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명희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간호학과요. 정말 우리 명희 대단하다. 그날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저는 작은 냉면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함흥냉면 레시피로요. 전세금 5천만 원짜리 가게였는데 제가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순인의 냉면, 간판을 달았어요. 명희가 아르바이트로 도와줬습니다. 엄마, 손님 많이 오네요. 그러게. 우리 냉면이 맛있나 봐. 가게가 잘 됐어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2023년, 저는 가게를 2개로 늘렸습니다. 명희는 대학 3학년이 됐고 병원 실습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 간호사 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얘야, 넌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2024년, 명희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어요. 엄마, 저 서울대병원 붙었어요. 정말? 우리 명희가 서울대병원 간호사라니. 저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2024년 12월. 지금 저는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냉면 가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5명이나 됐어요. 월 매출은 3천만 원쯤 나옵니다. 명희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로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따뜻해요. 어제 가게에 새 손님이 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냉면을 시켰습니다. 냉면을 먹다가 우는 거예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냥 이 맛이 고향 맛 같아서요.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여자가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북에서 왔어요. 5년 전에. 여자가 울었습니다. 사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섭고,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5년 동안 악착같이 살았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들어가고, 돈 모아서 가게 차리고, 쉽진 않았어. 하지만 가능해. 여자가 저를 봤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 나라는 노력하면 되는 나라야. 북한처럼 성분 따지고 매물 요구하고 그런 거 없어. 내가 일한 만큼 받아. 저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100만 원. 창업 자금이야. 네? 이렇게 큰 돈을. 나도 누가 도와줬어. 너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줘. 그렇게 사는 거야.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여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거리. 사람들이 웃으며 다니는 거리.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소리야. 김여정도 못 잡은 오소리. 30년 장마당에서 살아남은 오소리. 북한에 있는 철수, 영수 생각이 났어요. 얘들아, 기다려. 엄마가 돈 더 벌어서 너희도 데려올게.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어머니, 딸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던 통일은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명희가 퇴근하고 가게로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딸. 배고프지? 네, 엄마 냉면 먹고 싶어요. 저는 명희에게 냉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명희가 냉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럼 할머니 레시피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얘야. 우리는 함께 냉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자유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이야. 이게 자유야. 김여정의 돈 가방을 훔친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딸을 살렸고 새 삶을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돕고 있으니까요. 오소리는 끝까지 산다. 오소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소리는 자유를 쟁취한다.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쌀밥을 꿈꿉니다. 따뜻한 방을 꿈꿉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딸과 함께 자유의 땅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